오늘은 어메이징 브루클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제임스 맥브라이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재즈 뮤지션인 맥브라이드는 1957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홀란드 출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브루클린의 빈민가 레드훅 지역과 퀸스의 세인트 올본스에서 12명의 형제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 뉴욕 공립학교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주의 오벌린 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또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보스턴 글로브, 피플 매거진,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재즈계의 전설인 지미 스콧의 반주자로 참여하는 등 색스폰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한 뮤지컬 음악 감독 겸 작곡가로도 명성을 날리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1996년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에 관한 에세이 컬러 오브 워터를 출간했다. 이 책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맥브라이드는 미국의 주목을 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2차 세계대전 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안나 성당의 기적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2008년 스파이크 리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고 맥브라이드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 후 2009년에 흑인 노예 문제를 다룬 소설 아직 불리지 않는 노래를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더 굿 로드 버드로 내셔널북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문 훈장을 수상하였고 현재 가족과 함께 뉴욕에 살며 뉴욕대학교에서 가르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옮기니 민지현. 이하여자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 코리아의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동물농장, 카피캣, 갤럭시, 불법자들, 한 난민 소년의 희망대장정, 메이슨 버틀이 말하는 진실, 착한 소녀의 거짓말 등 다수가 있다. 1969년 9월 브루클린의 커즈 하우스라 불리는 주택단지 광장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교회 집사, 스포츠코트. 그는 한낮에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389경 리볼버를 꺼내 젊은 마약상을 향해 발사한다. 그는 대체 왜 총격 사건을 일으켰는가? 스포츠코트는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 경찰을 피하게 된다. 그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 이탈리아 갱단과 폭력배, 마약 딜러, 이를 목격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주민들, 백인 이웃과 지역 경찰 등이 얽히고 설키며 격동적인 이야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하나둘씩 밝혀진다. 예수의 치즈. 쿠키 램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쿠키는 파이브앤즈 침례 교회의 집사다. 스코츠코트라는 별명을 가진 늙은 집사 쿠피는 1969년 9월의 어느 흐린 오후 브루클린 남부에 있는 커즈웨이 빈민주택단지 안에 있는 광장으로 당당히 걸어나와 마약 중개업자인 19살 딤즈 클레멘스의 얼굴에 구식 389경 콜트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늙은 스포츠코트가 무자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악랄한 마약 딜러를 왜 쏘았는지를 두고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분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야위었지만 강단 있고 웃음이 많은 갈색 피부의 스포츠 코트는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과 가래를 달고 살면서도 늘 껄껄거리고 술을 마셔대며 커즈하우스에서 그의 71평생 중 대부분을 보냈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단지 주민들로 이루어진 야구팀의 코치로서 지난 14년 동안 야구팀을 이끌어왔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 해티는 교회 성탄절 클럽의 회계일을 맡았었다. 스포츠 코트는 평온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총격 다음 날 아침에 은퇴한 도시 근로자, 싸구려 여인숙을 전전하는 불황자, 살림에 실증이 난 주부, 전과자 등등이 공원에 있는 국기 개양대 근처 벤치에 모였다. 이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공짜 커피도 마시고 국기가 개양될 때 경례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모여서 스포츠 코트가 총을 쏜 이유에 대해 온갖 추론을 주고받았다. 스포츠 코트는 류머티즘 때문에 열이 났던 거야. 커즈하우스 주민협회 회장이자 파이브엔즈 침례교회 목사인 아내 베로니카지 자매가 말했다. 스포츠 코트는 파이브엔즈 침례교회에서 15년 동안이나 집사로 일했다. 지 자매는 스포츠 코트가 다가오는 교우와 가족의 날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할 예정이었으며 설교 제목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는 샐러드에 드레싱도 뿌려 먹지 말라였다고 했다. 베로니카 자매는 또한 성탄절 클럽에서 모금한 돈이 없어졌다는 말도 했다. 만약 스포츠 코트가 그 돈을 가져갔다면 그것도 류머티즘성 열 증세 때문이었을 거야. TJ 빌링스 자매도 나름대로의 추론을 내놓았다. 교회의 수석 안내원인 빌링스 자매는 범범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그녀의 남편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알래스카로 옮겨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빌링스 자매는 스포츠 코트가 딤질을 쏜 이유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미떼가 구동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포츠 코트는 말이야. 빌링스 자매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악한 마법에 걸려있어. 불길한 마력이 작용한 거라니까. 커즈하우스 주민들로 이루어진 푸에르토리코 독립협회의 부회장인 이즈 코르데로는 스포츠 코트가 낡은 권총을 딤즈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때 10m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스포츠 코트가 어느 악독한 스페인계 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폭력배를 잘 알고 있으며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즈 코르데로가 자신의 전남편이 도미니카 출신의 호아킨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고 있었다. 호아킨은 커즈하우스에서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넘버스 리너를 운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지와 호아킨은 서로를 속속들이 미워해서 지난 20년간 어떻게든 상대방이 체포되게 하려고 갖은 깨를 다 짜내고 있었다. 아무튼 상황은 대충 그랬다. 커즈하우스의 관리인인 하수시지와 스포츠 코트는 단짝 친구였다. 하수시지는 매일 아침 국기를 개양하고 커즈하우스 노인센터에 무료 커피를 가져다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스포츠 코트가 딤질을 쏜 것은 2년 전에 커즈하우스 야구팀과 그들의 경쟁 상대인 워치하우스 팀 간의 경기가 취소된 일 때문이라고 했다. 하수시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포츠 코트는 양쪽 팀 모두가 인정하는 유일한 심판이었어. 그렇지만 모두의 마음을 한마디로 집어낸 것은 스포츠 코트와 같은 동에 사는 IT 요리사 도미니크 르플로어였다. 도미니크는 몇 해 전에 포르토 프랑스에 사는 어머니를 보러 가서 9일 동안 지내고 왔는데 돌아온 후에 이상한 바이러스를 건물 주민의 절반 정도에게 전염시키고 말았다. 감염된 주민들은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고 한동안은 모두가 그를 멀리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미니크 자신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 총격이 있던 날 도미니크는 면도를 하면서 욕실 창문을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서 열이 39도까지 오른 채 오한으로 떨고 있는 10대 딸과 점심을 먹기 위해 마주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스포츠 코트가 평생에 한 번쯤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 사실 단지에 사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스포츠 코트가 딤즈를 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스포츠 코트 자신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달이 왜 치즈처럼 생겼는지, 초파리는 왜 생겼다가 없어지는지, 시에서는 왜 성 패드릭 데이의 커즈웨이 항구에 물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늙은 집사는 자기가 왜 딤즈를 쌌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스포츠 코트는 그 전날 밤 1967년 폭설이 내릴 때 떠나간 아내 해티의 꿈을 꾸었으며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 스포츠 코트가 말했다. 하늘에서 눈이 마치 재처럼 뿌려졌지. 주택단지 전체가 아주 평화롭고 깨끗했어. 그날 나는 해티와 게의 요리로 저녁을 먹고 창가에 서서 항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았지.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해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야.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빛이 떠다니고 있었어. 마치 작은 촛불 같더군. 그 빛이 방 안을 빙빙 돌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러자 해티가 말했어. 저건 하나님의 빛이야. 부두에 가서 달맞이 꽃을 꺾어와야겠어. 해티는 코트를 입고 그 빛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 왜 아내를 따라 부두로 나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스포츠 코트는 그런 질문을 하다니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해티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고 있었다니까. 게다가 부두에는 엘레판테가 있잖아. 스포츠 코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일명 엘리펀트, 즉 코끼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토미 엘레판테는 거대한 몸집에 잘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다니는 음울한 분위기 사내였다. 부두에서 화물차 한 량을 개조해 사무실로 쓰면서 건설 및 트럭 운송업을 하고 있었는데 커즈하우스에서는 2블럭 거리, 스포츠코트의 교회에서는 1블럭 거리였다. 엘레판테와 그의 조용하고 음침한 이탈리아 패거리들은 늘 한밤중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뭘 들여오고 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베일에 쌓여있는 엘레판테와 그의 무리는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였고 사악한 딤즈조차도 그들과 엮이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그날 스포츠 코트는 밤새 아내를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찾으러 나갔다. 일요일 아침의 이른 시간이었다. 주민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밖에는 밤새 내린 새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스포츠 코트는 아내의 발자국 따라 부두까지 갔다. 발자국은 물가에서 끊어져 있었다. 물 위를 넘겨다보는데 머리 위로 까마귀가 높이 날고 있었다. 아름다웠어. 스포츠 코트가 말했다. 까마귀가 몇 번이나 원을 그리더니 높이 날아올라 사라져 버리더군. 스포츠 코트는 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눈길을 터덜터덜 걸어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작은 교회 건물로 돌아왔다. 교회 안에는 소수의 신도가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다. 스포츠 코트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 목사는 설교단에 서서 병자와 재소자를 위한 기도문을 읽고 있었다. 설교단 뒤에는 예배당 안의 유일한 난방장치인 장작난로가 불꽃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스포츠 코트는 졸음에 겨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도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 장짜리 주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해티라고 적어 안내자로 봉사 중인 베로니카 자매에게 주었다. 베로니카 자매는 스포츠 코트가 준 종이를 들고 남편인 목사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막 기도문에 적힌 사람들의 명단을 읽기 시작하려는 목사에게 종이를 건넸다. 명단은 길었고 대부분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었다. 댈러스에 알아 누워있는 교우, 퀸즈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교우, 물론 5NG 설립자인 폴 자매의 이름도 있었다. 당시 102살이었던 폴 자매는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벤슨 허스트 양로원에서 지냈기 때문에 신도들 중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2사람밖에 없었다. 사실은 폴 자매가 그때까지 살아있는지도 의문이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이왕이면 목사님 같은 분이 한번 가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도 있었다.
나도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당시 지목사는 말했었다. 이빨은 온전히 보존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벤슨허스트에 있는 백인들이 검둥이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목사가 밝은 음성으로 말해준 바에 의하면 폴 자매의 11조가 매달 $4 13센트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게 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설교단에서 병자와 제소자의 명단을 읽어 내려가던 목사가 해티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무심히 받았다. 잠시 후 해티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읽은 목사는 미소 띤 얼굴로 농담을 던졌다. 정신 차려 친구야. 일하는 아내는 평생 든든하지 않겠나. 이건 사실 농담인 척 스포츠 코트를 한 대 먹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스포츠 코트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반면 그의 아내 해티는 하나뿐인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생기고 인품 좋고 농담을 좋아하는 지목사는 가끔 연문을 뿌리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반마를 거리에 있는 실키스 바에서 가슴이 무지막지하게 큰 여승모원을 개종시키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신도들 사이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진 지목사는 자기가 한 농담에 아무도 웃지 않자 곧바로 엄숙한 표정으로 해티의 이름을 크게 읽은 다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 애를 부르기 시작했다. 곧 신도들도 따라 불렀다.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동안 스포츠 코트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목사도 평온을 되찾았다. 해티는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후 엘레판테의 부하들이 부둣가 근처에서 물 위에 떠있는 해티의 시신을 발견했다. 집을 나갈 때 목에 둘렀던 스카프가 얼굴에 덮여 있었다. 엘레판테의 부하들은 해티의 시신을 건져내서 모직 담요에 싼 다음 화물차 근처의 넓고 깨끗한 눈밭에 얌전히 뉘어놓고 스포츠 코트를 데려왔다. 스포츠 코트가 오자 그들은 말없이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건네주고 경찰을 불러준 다음 사라졌다. 엘레판테는 혼선이 빚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 해티의 일은 자기네와 무관하니까 스포츠 코트는 그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 해티의 장례식은 파이브엔즈 침례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장례 예식들이 그러하듯이 북새통을 이루었고 성대했다. 지목사는 발에 통풍이 도져서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른 바람에 장례식에 1시간이나 늦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장의사 모리스 헐리는 비용을 싸게 부르고 제주도 있는 대신 시신을 치장하느라 늘 장례 시간보다 2시간 늦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가 없을 때는 모두 그를 헐리 계집애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해티도 마지막 인사는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고 헐리가 꾸며놓은 해티의 모습은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헐리가 시간을 끈 덕분에 지목사는 꽃장식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안내원들 사이에서 혼수를 둘 수 있었다. 꽃화분들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은 늘 해티의 몫이었다. 해티의 머릿속에는 늘 제라늄은 이 구석에 놓아야 하고 장미는 저 의자 가까이 놓아야 하며 철쭉은 스테인 글라스 창 옆에 놓아 식구들에게 위안을 주어야 한다는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해티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꽃들은 화원 배달부들이 부려놓고 간 그대로 사방에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결국 지 자매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는 동안 오르간 반주자 비부 자매가 부스스하고 피곤에 절은 모습으로 도착했다. 육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비부 자매는 풍만한 몸매에 매끄러운 초콜릿색 피부를 지녔다. 그녀는 핫소시지와 드문드문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데 어젯밤 거의 1년 만에 가져보는 애정 파티로 밤을 지새우다 오는 길이다. 원기 충전한 두 사람은 술을 진탕 마시고는 달콤한 혀로 서로를 애무하면서 온몸으로 뒤엉켜 엎치락뒤치락 사랑놀이를 이어가다가 결국 핫소시지 기력이 바닥이 나서야 끝이 났다. 한 번은 핫소시지가 스포츠 코트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비부 자매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려. 오르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자네도 알 테지. 아무튼 비부 자매는 오늘 아침 교회에 도착할 때부터 골이 지끈거리고 어깨가 뻐근하게 별렸다. 열정적으로 뒹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힘을 주어 상대를 잡아당겼나 보다. 신자들이 하나둘씩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혼미한 상태로 오르간 건반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던 비부자매는 잠시 후 밖으로 나가 지하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로 달려갔다. 제발 아무도 없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다. 발목이 심하게 아팠지만 신을 향해 불손한 말을 내뱉거나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다만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어젯밤 술 파티 찌꺼기를 변기에 토해냈다. 그러고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 모양을 매만진 다음 예배당 안으로 돌아와 발목이 멜론만큼 부어오른 채 장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오르간 반주를 했다.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비부자매는 잔뜩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핫소시지에게 독소를 퍼부어댔다. 간밤에 사랑놀이로 탈진했다가 이제 다시 기운을 차려 또 한번 광란을 기대하는 그에게 말이다. 핫소시지는 5m쯤 뒤에 떨어져 얼쩡거리며 걷다가 오디 덤불 뒤에 웅크리고 숨기도 하면서 애완견처럼 그녀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비부자매는 뒤로 돌아보다가 덤불 위로 불룩 솟은 핫소시 납작한 중졸모가 보이면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쏘아붙이곤 했다. 꺼져버려 이 짐승아. 더 이상은 너랑 즐거울 일도 시시덕거릴 일도 없으니까. 한편 스포츠코트는 편안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장례 예식장에 참석했다. 어제는 친구인 루퍼스 할리와 밤새 해티의 일생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를 추억하며 함께 지냈다. 루퍼스는 스포츠코트의 고향 친구이자 브루클린에서는 핫소시지 다음으로 친한 친구다. 퍼즈하우스에서 몇 블럭 거리에 있는 워치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핫소시지와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 루퍼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이고 핫소시지는 엘라베마 출신이 그럴만도 했다. 루퍼스는 집에서 직접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곤 했는데 킹콩이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그의 위스키는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핫소시지도 루퍼스의 위스키만큼은 즐겨 마셨다. 스포츠코트는 킹콩이라는 이름이 못마땅해서 수년 동안 여러 이름을 제시했었다. 자네 위스키에 고릴라 이름만 붙이지 않으면 옥수수 빵만큼이나 잘 팔릴 거야. 넬리 나이트캡이나 기드온의 소스 같은 이름은 어때? 하지만 루퍼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예전에는 소니 리스턴이라고 불렀었지. 루퍼스가 말했다. 소니 리스턴은 강철 주먹으로 상대를 한 방에 때려 눕혀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지켰던 흑인 권투 선수 이름이다. 무하마드 알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이름이 어찌 됐든 루퍼스 위스키는 브루클린에서 최고였다. 호섬 포인트에 있는 고향 마을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로 긴긴 겨울밤을 보낸 스포츠코트는 다음날 아침 밝은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띤 채 예배당 맨 앞 좌석에 앉아 있었다. 흰 정장 차림의 여성 신도들이 호들갑스럽게 그를 맞이했고 성가대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기로 손꼽히는 두 명의 단원이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다. 교회 신도들끼리 싸움이란 주로 조용하고 무심한 척 일어나기 마련이어서 조용히 뒤통수치기, 모함하기, 그리고 누구누구는 쭉정이 신도라는 식의 수군거림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한 싸움이 된 것이다. 구경거리로는 최고였다. 그 싸움의 주인공인 나네트와 스이코는 사촌 사이인데 둘 다 33이고 예쁘며 노래도 똑같이 잘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자라서 지금도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치열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다. 같은 단지에 사는 푸딩이라는 한 시시한 청년 때문이었다. 갈등의 결과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앞지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우리 위대한 왕이자 구원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치열하게 찬양했던 것이다. 두 사촌이 온 힘을 다해 목청을 돋우는 동안 성가대의 제복 안에서 한껏 부풀어 오른 그녀들의 아름다운 젖가슴에 영원히 충만해진 지 목사는 유창한 목소리로 추도문을 읽었다. 이번에야말로 며칠 전 미사 중에 해티가 이미 부도에서 죽은 줄도 모르고 농담을 던져 실추되었던 체면을 되찾아야 하기에 이런 정황들이 총체적으로 상승 효과를 끌어낸 덕분에 오늘의 귀천의식은
파이브엔즈 교회에서 지난 수년간 치러온 예식들 중 가장 성대하고 장엄했다. 스포츠 코트는 이 모든 장면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에 겨워 예식에 깊이 몰입했다. 흰색 정장과 화려한 모자를 차려입고 예배당 안을 바삐 오가며 스포츠 코트와 그의 아들 퍼지 핑거스를 호들갑스럽게 챙겨주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러르면서 스포츠 코트와 나란히 앉아있는 퍼지 핑거스는 26살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으며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다고들 했다. 오래전에 어느 사회복지사가 기부해준 감나가는 장애인용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젖살이 빠져 보기 좋게 호리호리해져 있었다. 늘 그렇듯 퍼지는 오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입맛이 당기지 않는지 음식은 별로 먹지 않았다. 피지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스포츠 코트는 몹시 흡족했다. 정말 근사했어. 예배가 끝나고 스포츠 코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해티가 아주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스포츠 코트는 해티의 꿈을 꾸었다. 꿈에서 스포츠 코트는 언젠가 설교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원고의 제목을 읊어보고 있었다. 스포츠 코트가 생각해낸 제목들은 하나님 젖소를 축복하소서라든가 옥수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애비 치킨이 말했다 와 같은 것들이었다. 해티는 생전에 늘 그렇게 제목만 말해놓고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 그를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는 해티가 좀 짜증이 난 것 같았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해티는 다리를 꼰 자세로 스포츠 코트의 말을 들으며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분을 달래줄 요량으로 그녀의 장례식에서 좋았던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꽃과 음식, 추도문, 음악들이 모두 얼마나 근사했는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해티가 마침내 주님이 주신 날개를 달고 천국에 올라가 그동안의 삶에 대한 포상을 받게 되어 자기도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해티가 쌓아놓은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받는 방법만 좀 알려주고 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세무서에 가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지 않는가. 그리고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해티가 모금하던 성탄 기금은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해티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돈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다들 자기 돈의 행방을 궁금해한단 말이야. 스포츠 코트가 말했다. 어디다 숨겼는지 말해줘야 해. 그러나 해티는 스포츠 코트의 궁금증에 응답해주는 대신 옷의 주름진 부분을 가볍게 털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어린애 달래듯이 말하지 마. 당신은 지난 51년 동안 늘 그런 식이었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숨겼어? 당신 똥구멍이나 찾아봐. 이 주정뱅이야. 그 돈에는 우리 돈도 포함되어 있잖아. 우리라고? 해티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1센트짜리 동전 하나 보탠 적이 없어. 밤낮 술이나 들이켜놓은 쓸데없는 게으름뱅이야. 그러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예전에 늘 하던 식으로 이어졌다. 토닥거리는 실랑이로 시작되어 점점 격양되면서 씩씩거리다가 다음날까지 심한 말다툼으로 이어지곤 했다. 해티는 두 손을 허리춤에 얹은 채 스포츠 코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다그쳤고 스포츠 코트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어깨 너머로 되받아쳤다. 싸움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끝나지 않았고 점심 식사 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포츠 코트가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상의 잡무를 처리하는 틈틈이 벽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핫소시지와 마리아나를 피우기 위해 잠깐 보일러실에 내려갔을 때도, 사동 지호 가느다란 계단을 올라갈 때도, 퍼지 핑거스를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버스에 태우기 위해 정거장까지 데려갈 때도, 일용직으로 하는 일들을 위해 출근을 할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어디를 가나 스포츠 코트는 해티와 말로 실랑이를 벌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스포츠 코트가 혼자 그랬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해티는 안 보였으니까 스포츠 코트만 혼자 허공에 대고 떠버리는 거였다. 하지만 스포츠 코트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해티와 아웅다웅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니까. 지난 40년간 그렇게 살아왔지 않은가.
스포츠 코트는 믿을 수가 없었다. 호섬 포인트에 살 때는 해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 정원에 있는 옥수수밭으로 숨어들곤 했는데 그때 자그맣게 키득거리던 보드랍고 수줍음 많은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스포츠 코트는 해티의 셔츠에 와인을 들이붓고 그녀의 젖가슴을 애무했었다. 이제 해티는 뉴욕시티만큼이나 거대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 거만하고 수다스러워진 해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그때마다 처음 보는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아마도 힘든 인생을 살아낸 대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같았다. 스포츠 코트가 딤즈에게 총을 쏘던 날은 해티가 빨간 가발을 쓰고 나타났었다. 그것만으로도 스포츠 코트는 기절초풍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성탄 기금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자 해티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놈의 돈은 어디 있는 거냐고.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야 한단 말이야. 난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난 말하고 했네. 치즈 도둑 같은 이라고. 이 마지막 말은 스코츠 포트의 폐부를 찔렀다. 뉴욕시 주택국은 비대해진 관료 집단의 표범이었고 사기, 부정, 뇌물을 받는 자, 상인들의 푼돈을 뜯어가는 불량배들의 온상이기도 했다. 또한 한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커즈하우스를 비롯해 뉴욕시에 있는 45개의 빈민주택단지를 관장하는 일로 밀려난 거드름만 피우고 업무 능력은 형편없는 한물간 공직자들의 온상이기도 하다. 그런 뉴욕시 주택국이 지난 수년간 커즈하우스에 선물을 쏟아붓고 가곤 했는데 바로 공짜 치즈였다. 누가 시작했는지, 서류 작업은 누가 했는지, 누가 마법처럼 치즈를 만들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치즈의 출처를 밝히는 일을 존재의 이유로 삼았던 범범조차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치즈의 출처가 커즈하우스 안에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모두가 하고 있었지만 시에 연락해서 일을 들쑤실 만큼 멍청한 바보는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하겠는가. 어차피 공짜 치즈인데.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새벽이면 정확하게 핫소시지 보일러실로 치즈가 배달되었다. 신선하게 냉장 보관된 5파운드 덩어리가 담긴 나무 상자가 10개씩이나. 주택단지에서 제공되는 그런 무늬만 치즈가 아니었다. 곰팡이가 핀 채 외딴 거리의 식료품점 진열장에 굴러다니는, 밤에는 쥐에게 파먹히다가 어느 날 산토 도밍고에서 온 만만한 손님에게 팔려가는, 딱딱하게 굳고 냄새나는 그런 치즈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신선하고 진한 풍미가 도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적당히 짭짤한, 돈깨나 만지는 백인들이 먹는 치즈였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먹고 싶은 그 치즈를 먹으면 행복해지고 맛으로는 어떤 치즈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나 먹을 것 같은, 세상을 다 주고라도 먹고 싶은 그런 치즈였다. 그 맛있는 치즈 맛을 보기 위해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이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엄마, 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어린아이, 다른 마을에서 온 친척, 근처 브루클린 하이츠에 사는 백인, 그리고 콩코드의 에비뉴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는 남아메리카 출신의 인부들까지 모두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줄은 핫소시지 보일러실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광장의 국기 개양대까지 이어졌다. 운 나쁘게 제일 끝에 서게 된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경찰이 오는지 망을 봐야 했다. 이렇게 좋은 건 뭔가 구린 구석이 있게 마련이니까. 반면에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군침을 흘리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섰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치즈가 남아있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치즈가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물량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건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중요한 순간에 절정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허탈감과 맞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즈 분배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핫소시지와 친분이 있는 스포츠 코트는 남들과 달리 항상 큰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었고 이는 스포츠 코트와 해티에게 대단히 즐거운 일이었다. 해티는 특히 그 치즈를 좋아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해티가 날린 마지막 한마디는 스포츠 코트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당신도 그 치즈 먹지 않았어? 스포츠 코트가 소리쳤다. 훔쳤든 말든 상관없이 푸주간의 개처럼 정신없이 먹었으면서 당신 그 치즈를 좋아했잖아.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말에 화가 폭발한 스포츠 코트는 해티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비난을 퍼부어댔다. 총격 사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스포츠 코트와 해티의 싸움은 격렬해져서 스포츠 코트는 해티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혼자 연습해둘 정도였다. 해티가 나타났을 때 본때를 보여주리라 벼르면서 그러다 보니 단지 주민들 눈에는 스포츠 코트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루퍼스의 위스키병을 들고 텅 빈 복도에 서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큰 소리로 떠버리고 있으니 말이다. 누가 치즈를 가져오는 거야? 예수야 나야. 치즈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즈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난데 누가 치즈를 가져오는 거야? 예수야 나야. 스포츠 코트의 친구들은 그런대로 그를 봐주고 넘어갔고 이웃들은 모르는 척했다. 파이브핸즈 교회 식구들은 어깨를 한 번씩 들썩여 보이고는 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지. 스포츠 코트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치자. 커즈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모두 조금씩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은가. 오동에 사는 도미니카 출신의 미녀 네바라모스만 해도 그렇다. 자기 방 창문 아래 서 있는 남자의 머리에 컵에 담겼던 물을 부어버리지 않았는가. 단지 운이 나빠 그녀의 창문 아래 서 있었던 것 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다. 칠동에 사는 더브 워싱턴은 어떤가. 비탈리 부두에 있는 폐공장에서 자면서 겨울마다 매번 식료품점에서 도둑질을 해서 잡혀가곤 했다. 그리고 범범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파이브엔즈 교회 뒷벽에 그려진 흑인 예수의 그림 앞에 서서 전 남편에게 벌을 내려주집사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그의 중요한 방울 2개를 불에 태워 버리시거나 프라이팬에 지져서 작고 납작한 감자 팬케이크처럼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그들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은 있다. 네바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더브 워싱턴은 차라리 따뜻한 감옥에 가는 편이 나았던 것이다. 범범 자매의 남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그녀를 떠났다. 커즈하우스 식구들 모두 각자 돌아버릴 만한 사연들이 있다. 대개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스포츠 코트가 딤질을 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면 한때는 귀여운 사고뭉치이자 커즈하우스 역사상 최고의 야구선수였던 딤즈가 어쩌다가 무서운 마약 딜러이자 살인도 불사하는 괴물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유효기간 없는 행운이 평생 그를 따라다닌다면 모를까. 범범자매가 말했다. 이제 스포츠 코트는 재앙을 피할 수 없어. 틀림없이 표적이 되었을 테니까. 맞는 말이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스포츠 코트는 죽은 목숨이었다. 죽은 목숨. 커즈하우스 주민들은 이미 수년 동안 스포츠 코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해마다 봄이 오면 단지 주민들은 그라운드 호그처럼 자기 아파트에서 나와 강장을 걸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곤 했다. 근처 하수 처리장에서 불어오는 잔뜩 오염된 공기이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스포츠 코트가 밤새 루퍼스의 집에서 킹콩을 들이키거나 반마를에 있는 실키스 바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곤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었다. 저 친구는 이제 끝났어. 1958년 스포츠 코트가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도 그랬다. 당시 구동 주민의 반 정도가 독감을 앓았고 마이티 핸드 복음교회 집사였던 어스키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그때 범범자매가 말했었다. 스포츠 코트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야. 1962년 스포츠 코트가 세 번째 심장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가 왔을 때는 19동에 사는 지니 로드리게스가 스포츠 코트는 가망이 없어 라고 했었다. 그 해에 푸에르토리코 독립협회의 이지가 경품에 당첨되어 뉴욕 매치의 경기 관람 티켓을 받게 되었는데 이지는 이미 120게임이나 지고 있던 매츠가 그날 경기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정말 게임은 매치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일로 의기양양해진 이지는 2주 후에 스포츠 코트가 죽었다고 말했다. 요리사인 도미니크 루플루어가
포르토 프랭스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스포츠 코트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4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 문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도미니크가 가져온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면서 완전히 뻗어버렸다니까. 그날 밤 단지에 와 있던 시립 시체 안치실 소속의 검은색 미니밴을 마치 증거물이라는 듯 가리키면서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시인이 IT 출신 요리사의 형인 엘 하지였음이 밝혀지자 이지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번복해야 했다. 죽은 엘 하지는 자기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애쓰다가 겨우 취직이 되어 버스를 운전하게 된 첫날 그런 변을 당한 것이다. 허무하게도. 그렇지만 여전히 스포츠 코트는 죽은 목숨인 걸로 정해져 있었다. 파이브앤즈 교회의 해맑은 영혼들조차도 스포츠 코트의 죽음을 예견했다. 스포츠 코트는 교회의 집사이면서 브루클린 엘크스 로지 제47지부 형제단의 파이브앤즈 지부장이기도 했는데 교회의 수장인 목사로부터 1년 후에 우편함으로 $16 75센트만 내면 엘크스 로지 회원들이 장례식을 파이브앤즈 교회에서 치러준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물론 운구는 스포츠 코트가 맡기로 했다. 그런 스포츠 코트에 대해 베로니카 지 자매는 말했었다. 스포츠 코트는 아픈 곳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 자매의 말이 맞았다. 71살인 스포츠 코트는 병이란 병은 모두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풍 증세도 있었고 치질도 있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때문에 등이 심하게 굽어져 흐린 날에는 거의 꼽주처럼 웅크리고 다녔다. 왼쪽 팔에는 레몬 크기 종양이 자랐고 사타구니에는 탈장으로 오렌지 크기만한 장기가 삐져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오렌지만 하던 것이 자몽만큼 커지자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스포츠 코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수술 외에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침술, 자석치료, 거머리 붙이기, 온갖 종류의 약초 치료 등등. 그러나 어떤 방법도 효과는 없었다. 한 가지씩 실패할 때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사람들은 좀 더 불길한 어조로 그의 죽음을 예견했다. 그렇지만 누구의 예견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본명이 쿠피 제스퍼 램킨인 스포츠 코트의 죽음은 그가 커즈아웃에 살기 한참 전에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지만 말이다. 71년 전 포선 포인트에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열려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 갓 태어난 아기 머리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다가 날아갔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산파는 사색이 되었고 이 아이는 백치로 자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이를 산모의 품에 안겨준 다음 사라졌다. 산파는 그 길로 워싱턴 DC로 이사를 했고 백안공과 결혼해 살면서 다시는 아기를 받지 않았다. 그 후로 불운이 아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아기는 배앓이를 했고 장티푸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성홍열에 걸렸다. 2살 즈음에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다. 구슬, 돌멩이, 흙 등을 가리지 않고 삼켰는데 한 번은 주방에서 숟가락을 삼켜 콜롬비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빼내야 했다. 3살이 되던 해에 동네 교회의 목사가 어린 스포츠 코트를 축송해주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스포츠 코트가 구토하면서 목사의 말끔한 흰 셔츠를 온통 걸쭉한 녹색 액체로 더럽혀 놓았다. 목사는 이 아이는 악마의 영혼을 지녔다는 말을 하고는 시카고로 떠났다. 거기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블루스 가수가 된 그는 탐파 레드라는 이름으로 데뷔해서 악마의 영혼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대히트를 쳤다. 하지만 결국 파산하고 그의 음악을 꽃피우지 못한 채 죽어 역사에 묻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음악학계와 로큰롤 대학 과정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가 남긴 고전 블루스의 히트곡은 백인 작가들과 음악 이론가들 사이에서 추앙되었고 복음 스템 음악 출판사가 자그마치 $4천만 이윤을 남기는 데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목사 자신도 스포츠 코트도 일전 한 푼 받은 적이 없었다. 5살이 된 스포츠 코트는 거울 앞으로 기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침을 뱉었다. 악마를 부르는 신호였다. 그 결과 9살이 되도록 어금니가 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스포츠 코트의 어금니를 자라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보았다. 두더지 발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아기의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갓 잡은 토끼의 뇌를 아이 잇몸에 문질러 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스포츠 코트의 주머니에 돼지꼬리나 악어 이빨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다. 한 번은 개를 데려다 스포츠 코트를 밟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개는 아이를 물기만 하고 달아나 버렸다. 결국 어머니는 주술사를 불렀다. 노파는 녹색 덤불에서 잘라낸 가지를 쥐고 쿠피 본명을 주문처럼 외운 다음 그 가지를 주머니에 씌워 방 한쪽 구석에 두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8개월 동안 아이 본명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해낸 이름이 스포츠 코트였다. 바넬 카운티에 있는 제이씨 얀씨 농공장에서 모카를 따던 시절 얼핏 흘려들은 말이었다. 어머니는 당시 이익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백인 관리인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스포츠 코트를 가리키며 누군가 한 말이었다. 그 관리인은 그날 아침에 새로 산 초록색과 흰색 체크무늬 스포츠 코트를 입고 뜨거운 남부의 태양을 받으며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모카밭의 일한 끝에 말을 세우고 무릎 위에 산탄총을 올려놓은 채 졸고 있었는데 모카를 따던 흑인 노동자들도 그 모습이 재미있어 키득거렸고 다른 관리인들도 킥킥거렸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10살짜리 스포츠 코트의 입 안에 어금니가 가득 돋아 있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주술사 노파를 불러왔다. 노파는 스포츠 코트의 입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말했다. 이 아이는 악어보다도 많은 치아를 갖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낮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그대로 죽었다. 어린 스포츠 코트는 어머니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가슴속에 수박덩이만큼이나 큰 아픔이 자리 잡았다. 수술 치료사의 예언을 적중했다. 스포츠 코트는 두 사람분의 치아를 갖게 되었다. 치아는 잡초처럼 자랐다. 어금니, 가지런한 옆니, 크고 긴 송곳니, 널찍한 앞니, 갸름한 뒷니, 잇몸에 치아가 너무 많아서 뽑아내야 할 정도였다. 발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성실하게 해주었다.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환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학생들은 스포츠 코트의 이를 뽑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달콤한 머핀과 위스키를 주었다. 스포츠 코트가 알코올의 마력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술맛을 알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그의 아버지와 양어머니의 결혼 축하연이었다. 양어머니는 종종 스포츠 코트에게 258마일이나 떨어진 사사프라스 산에 가서 놀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산 정상에서 뛰어내리라고. 14살이었을 때 스포츠 코트는 이미 술주정뱅이였으며 치아에 문제가 많아 치과 대학 학생들이 가장 반기는 환자가 되었다. 15살에는 의과대 학생들이 그를 반기게 되었다.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질병들 중 하나가 심화되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8살이 되자 혈액에 독성이 쌓여 림프절이 구슬만하게 부풀어 올랐다. 홍역을 비롯해서 몇 가지 다른 질병들도 그의 몸에서 나는 상한 고기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 성홍열, 혈성 질환, 급성 바이러스 감염, 폐색전증, 20살에는 결핵성 피부병인 낭창도 한번 앓았다. 29에는 노쇠가 얼굴로 발을 걷어차는 바람에 오른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몇 달을 더듬거리며 다녀야 했다. 31살에는 톱의 왼쪽 엄지가 잘리기도 했다. 신이 난 의과대 학생들이 기꺼이 돌아가며 74바늘이나 꿰매주고 나서 중고 톱을 선물로 사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톱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잘라먹었다. 의대생들은 37바늘을 꿰매어 붙여주고 그 덕분에 2명의 학생이 노스트웨스트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학생들은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주었고 스포츠 코트는 그 돈으로 노새와 사냥칼을 샀다. 그리고 토끼 가죽을 벗기다가 이번에는 대동맥을 끊었다. 그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대 위에 죽은 듯이 3분쯤 누워있다가 정형외과 인턴이 엄지발가락에 탐침을 꽂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어 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51살이 되었을 때 홍역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찾아왔다가 갔다. 그러고 나서 쿠피 제스퍼 램키는 그의 어머니가 새로 지어준 스포츠 코트라는 이름을 지닌 채 그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던 아버지와 양어머니 그리고 포선 포인트를 떠나 뉴욕시로 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대 학생들이 그를 붙잡고 싶어서 매달렸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떠났다. 스포츠 코트가 뉴욕시로 간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의 아내 해티 퍼비스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그즈음 해티는 뉴욕시에 머물면서 브루클린의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고 스포츠 코트가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1949년 스포츠 코트는 커즈하우스에 도착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와 짙은 가래가 섞여 나왔다. 그러면서도 에버클리어를 계속 마셔댔고 나중에는 루퍼스가 만든 킹콩으로 주종을 바꿨다. 알코올이 보존제 역할을 한 덕분인지 스포츠 코트는 60이 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의 신체를 조금씩 잘라냈다. 제일 먼저 폐 한쪽, 그 다음에는 발가락 한 개, 또 한 개, 이어서 편도선, 방광, 비장을 차례로 잘라냈고 신장 수술도 2번이나 받았다. 그러는 동안 계속 술을 마셨다. 고환이 아프도록 술을 마시면서도 쉬지 않고 노예처럼 일했다. 그는 만능 일꾼이니까. 작동하거나 잘하는 것은 그의 손을 거치면 좋아졌다. 난로, 텔레비전, 창문, 자동차 할 것 없이 고치지 못하는 게 없었다. 식물을 재배하는 일도 커즈하우스에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기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키워냈다. 토마토, 허브, 흰 강낭콩, 민들레, 도깨비 바늘, 금낭화, 고사리, 야생 제라늄. 어떤 식물이든 그가 손을 대면 자랐고 어떤 씨앗도 싹을 틔워 햇볕을 만났다. 어떤 동물도 그가 부르면 달려왔으며 그가 미소를 짓고 손짓을 하면 말을 들었다. 스포츠 코트는 걸어다니는 제주꾼이었고 살아있는 재앙이었으며 불운의 대명사였고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기적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커즈하우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심판이었다. 또한 야구 코치이자 커즈 청소년 야구팀의 창립자였다. 그리고 커즈하우스 주민들에게는 만능 자벽도였다.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엎고 엉덩이에 대변 조각을 달고 다닐 때도 주민들은 그를 불렀다. 시골 출신인 스포츠 코트는 조물주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면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몸무게가 200kg이나 되고 당뇨가 있는 전도사가 교회에 방문했다가 점심때 바비큐와 닭다리를 잔뜩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앉은 채 꼼짝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 트랙터 트레일러만큼이나 거대한 그를 끄집어내서 브롱크스로 가는 버스에 태워보내야 교회 문을 잠그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줄 사람도 스포츠 코트밖에 없었다. 왜? 그는 모두의 해결사였으니까. 스포츠 코트의 사전에는 시시해서 하기 싫은 일도 기적을 바랄 만큼 하기 싫은 일도 냄새로 비위가 뒤집힐 일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스포츠 코트가 매일 저녁 치기가 오른 채 비틀거리며 광장을 지나갈 때면 다들 어리석은 것 같지만 희한한 구석이 있어 라거나 세상 다 살게 마련이야 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스포츠 코트가 딤즈 클레멘에게 총을 쏘기 전의 이야기였다. 딤즈 클레멘스는 커즈하우스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었다. 남부나 푸에르토리코, 바베이도스 같은 곳에서 살다가
성경책과 꿈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뉴욕에 온 가난한 유색인 청년이 아니었다. 캐롤라이나에서 모카를 따거나 산호 안에서 사탕수수를 나르며 인생의 쓴맛을 보고 겸허해질 기회도 얻지 못했다.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다니고 닭뼈와 거북이 수프를 먹는 가난한 동네를 떠나 10센트 동전 하나 주머니에 넣고 뉴욕으로 흘러 들어온 부류도 아니었다. 뉴욕의 깨끗한 집과 청결한 화장실, 깨끗이 비워진 쓰레기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러르지도 않았으며 도시의 안락한 일터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줄 선한 백인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딤즈는 백인들이나 교육, 사탕수수, 모카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때 실력을 발휘하던 야구에도 흥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옛날 방식의 삶에는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한때 젊고 영리한 커즈하우스의 아들이었던 딤즈는 마약을 팔면서 지금까지 커즈하우스 주민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정도의 돈을 빠른 속도로 벌어들이고 있었다. 뉴욕 동부 로거웨이와 퀸즈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의 상류층 인사들과 친분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누구든 딤즈에 관해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말을 한 사람은 심하게 다치거나 항아리에 담긴 채 이름 모를 뒷골목에 묻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스포츠 코트도 이제 재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드디어 진짜 죽은 목숨이 된 것이다. 제트. 스포츠 코트가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던 날 커즈하우스 광장에는 16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중 1명은 지나가던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3명은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들이었다. 1명은 푸에르토리코 독립협회의 이지, 1명은 위장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 7명은 마약을 사러 왔던 딤즈의 고객들, 3명은 친구와 가족의 날 예배에 안내문을 나눠주고 가던 파이브엔즈 교회의 신도들이었다. 스포츠 코트가 난생 처음 설교하기로 예정되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총격에 대해 경찰에게 입을 열지 않았다. 위장 근무 중에 사건을 목격한 경찰조차도 입을 다물었다. 그의 이름은 이드로 제트 하드만, 22살이었으며 제76 관할구 소속이었는데 커즈하우스에서 처음 배출한 흑인 수사관이었다. 제트는 지난 7개월 동안 딤즈 클레멘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가 맡은 첫 번째 위장 임무였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발견한 사실에 의하면 클레멘스는 마약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며 그 먹이 사슬이 끝에는 브루클린에서 악명 높은 이탈리아 범죄 조직의 핵심 조팩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끄는 대규모 폭력 조직은 제트가 소속된 76 관할구 순경들이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정도였다. 제 목숨이 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팩은 관할 경찰서와 브루클린 시청에도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푼돈만 쥐어줘도 경찰 1명쯤 감쪽같이 해치울 수 있는 범죄 집단 고르비노 패밀리와도 친분이 있었다. 제트의 예전 파트너였던 나이 많은 아일랜드 출신의 경사 케빈 포츠 멀린도 팩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려 섞인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정직한 경찰관인 그는 몹쓸 인간들은 감옥에 쳐넣는데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덕에 그동안 퀸즈로 자천되었다 있다가 최근에 복귀했다. 제트가 위장 임무에 자청했다는 말을 들은 포즈는 어느 날 오후 제트의 관할구로 찾아왔다. 제트는 의외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왜 위험을 자초하는 건가? 포츠가 물었다. 곧 그자의 아지트를 소탕할 거예요, 포츠. 제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나는 무엇이든 첫 번째가 되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최초로 트롬본을 연주한 흑인 학생이죠. 중학교에서는 수학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흑인 학생이고요. 지금은 커즈하우스에서 첫 흑인 수사관이죠. 그건 신세계를 여는 것과 같아요, 포츠. 나는 개척자라고요. 넌 바보 멍청이야, 포츠가 말했다. 76 관할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경사 제복을 입은 포즈는 순찰차 범퍼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다.
이번 임무에서 빠져나와.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제 막 시작이에요. 포주, 자신 있어요. 자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대란 말이야. 별거 아니에요, 포주. 사기, 보석, 절도, 그리고 약간의 마약이 관련된 정도라고요. 약간의 마약? 위장은 어떻게 할 건데? 마약을 하는 청소부로요. 20세 때 되기 전에 청소하는 직업을 갖게 된 최초의 흑인 청소부. 호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마약이라고. 그래서요? 말 한 마리가 있다고 하세. 호주가 말했다. 그 말의 등에서 웽웽거리는 파리. 그게 자네야. 이건 기회예요, 보수. 수사대에서도 위장 임무를 수행할 흑인 경찰이 필요하고요. 경위가 자네를 그렇게 설득한 건가? 맞아요. 경위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왜 나를 쫓아다니며 이러는 거죠? 당신도 예전에 위장 임무를 수행했으면서. 그건 20년 전이야. 포츠가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배가 고팠다. 어느새 점심때가 다 되었다. 양고기와 감자가 들어간 베이컨 스튜를 떠올렸다. 포츠는 감자를 좋아했다. 그의 할머니가 지어준 포츠라는 이름도 거기서 유연한 것이다. 막 걸음마를 배울 때쯤 포테이토라는 발음을 못해서 포츠라고 했던가 보다. 그때는 위장 임무라는 게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메모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어. 포츠가 말했다. 경마, 절도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이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어. 내가 한창 일하던 시절 이 동네 이탈리아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은 게 나로서는 천만다행이지. 족백 같은 인물 말인가요? 아니면 엘레판테? 제트는 흥분된 기분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호추는 인상을 쓰면서 관할서 건물을 돌아보고 누가 듣고 있는지 아는지 살폈다. 그 둘은 이 관할서에도 첩자를 심어 놓았다고. 그러니 건드리지 말게. 팩은 미친놈이야. 언젠가 자기 편 중 누군가가 그를 불에 태워 죽일지도 몰라. 엘레판테는. 호추는 어깨를 한번 쓱해 보이더니 말을 이었다. 완전 구식이지. 트럭 운송, 건설, 창고. 한마디로 밀수야. 담배, 타이어 같은 것들을 항구에서 빼내는 거지. 마약은 손대지 않아. 정원을 가꾸는데 열성적이기도 하고. 제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포즈를 바라보았다. 포츠는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참 희한한 녀석이야. 엘레판테 말이야. 자동차나 보트 같은 것을 좋아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정원을 마치 꽃 박람회장처럼 갖고 놓잖아. 어쩌면 마리아나 같은 것을 눈에 띄지 않게 키우느라 꽃을 심는 걸 수도 있죠. 제트가 말했다. 호츠가 마른 침을 삼키고 잔뜩 신경이 쓰이는 눈빛으로 제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하죠. 늘 그리는 걸요. 그럼 이 일에서 손 떼고 밤새 만화나 그리며 지내게. 모든 첫째가 되고 싶다고 했나? 그렇다면 딕 트레이시 노름은 깨끗이 잊고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는 최초의 영리한 흑인 경찰이 되고라고. 딕 트레이시가 누군데요? 제트가 물었다. 자넨 신문 만화도 안 보나? 호추가 나지막히 웃으며 말했다. 빠져나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제트는 빠져나오려고 했다. 실제로 경위와 그 문제를 놓고 의논했었다. 그러나 경위는 제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제트가 이제 막 수사관으로 일하게 된 76 관할부는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엉망진창인 조직이었다. 서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맨해튼에서 회의하느라 보냈다. 백인 경찰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몇 명의 흑인 경찰들은 지상의 지옥으로 불리는 뉴욕 동부로 전출될 것이 두려워 그를 거스르지 않았다. 말을 섞게 되더라도 주말에 북부로 올라가 낚시하는 이야기 정도나 고작이었다. 서류 작업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상점, 절도범 하나만 잡아도 서류를 12부나 작성해야 했다. 폭발물 처리반은 모여 앉아서 하루 종일 카드 게임만 했다. 포츠는 제트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59살인 포츠는 이미 한 발은 밖에 내놓고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경위로 강등되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포츠의 정년은 몇 개월도 남기지 않았다.
1년만 일하고 빠지겠어요. 그럼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알았어, 커스터. 일이 잘못되면 자네 어머니에게는 내가 연락할게. 아, 진짜 그러지 마요, 포츠. 나도 남자라고요. 조지 커스터도 그랬어. 총격이 있던 날 주택국 소속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제트는 빗자루에 기댄 채 광장에 서 있었다. 그때 낡은 스포츠 재킷과 후줄근한 바지 차림의 스포츠 코트가 구동의 어둑한 복도를 나와 딤즈 클레멘스 주변에 모여있는 사내 아이들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딤즈는 광장에 있는 국기 계양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패거리와 고객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제트가 서 있는 자리에서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다. 제트는 스포츠 코트에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 멍청한 늙은이는 그동안에도 늘 만면에 미소를 지은 채 혼자 중얼거렸으니까. 스포츠 코트는 북쪽이는 광장에서 잠시 서서 야구 타자의 자세를 취하고는 마치 공이 날아오는 듯 배트 휘두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팔을 곧게 쭉 폈다가 다시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다. 제트는 킬킬거리며 막 돌아서려는 찰나 스포츠 코트가 왼쪽 자켓 주머니에서 큼직한 녹슨 권총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제트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른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것이야말로 포츠가 말하는 문제 상황이었다. 그때까지 제트의 임무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동안 딤즈에게 약을 몇 번 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신원조회도 하고 뒤를 캐보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내막을 파악했다. 연결망이 어디로 뻗쳐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베드스터이에 사는 번치라는 공급책에 닿아 있었다. 그의 패거리 중 잔혹한 행동대원인 얼이 단지로 와서 약을 공급하고 돈을 수금해간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제트가 파악한 내용이다. 청부 살인업자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름은 헤럴드인데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딤즈 같은 악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렸다. 제트도 자기가 헤럴드를 만나는 일은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실 이번 임무가 그다지 신이 나지는 않았다. 제트가 임무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그의 상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좋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전부였다. 제트가 알기로 그는 진급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76 관할구에 있는 대부분의 상관들이 그렇듯이 한 발은 밖으로 내놓은 상태였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포츠와 그 외 소수의 친절한 선임 수사관들 덕분에 제트는 별다른 지도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제트는 그런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포츠의 조언 대로 매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요란한 소탄 작전이나 체포도 하지 않고 의견을 내거나 특이사항을 기록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포츠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다르다. 스포츠 코트는 늙은이가 총을 든 채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스포츠 코트라는 늙은이가 총을 든 채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 포츠가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트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에 사람들이 있다. 정오 가까운 시간이었고 매일 모닝커피와 국기 참배를 위해 모이는 단골 멤버들도 아직 남아있었다.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 수도를 떨며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는 이 토박이 주민들과 마약을 파는 딤즈의 무리 사이에는 무언의 협정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 두 그룹은 국기 계양대 주변의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것이다. 국기 계양대를 기준으로 딤즈가 한쪽 벤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아침 단골 멤버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망가져가는 세상을 한탄해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딤즈를 향한 탄식도 들어있었다. 저게 내 자식이라면 나는 저놈의 머리통을 야구방망이로 후려칠 거야. 베로니카 지 자매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제트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러자 범범 자매가 덧붙였다. 나 같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굳이 시간 낭비를 하겠어. 그러자 하수시지가 거들었다. 내가 조만간 정신이 맑을 때 저놈을 한번 손봐줄 거야.
하지만 제트가 보기에 딤즈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았다. 토박이들이 흩어질 때까지 되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소소한 언젠가 거친 행동, 욕설, 심한 말다툼, 몸싸움 같은 것들로 뒤로 미루어 놓은 것 같았다. 정오가 되기 전까지 광장은 안전한 곳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시계를 보니 11시 55분이었다. 주민들 중 몇 명이 벤치에서 일어나는 중이었고 스포츠 코트는 여전히 걸어오고 있었다. 한쪽 손을 총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찌른 채 15m 거리까지 왔다. 제트는 스포츠 코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보폭을 있는 대로 넓혀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러다가 멈춰서더니 상상 속의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정면을 향해 한 번 더 휘두르면서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이 여자야, 지금 당신하고 실랑이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오늘은 안 돼. 어차피 오늘은 당신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먼. 제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다. 12m, 10m, 5m. 스포츠 코트는 여전히 중얼거리며 딤즈를 향해 다가갔다. 5m 지점에서 스포츠 코트는 중얼거림을 멈췄다. 그렇지만 걷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제트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받은 동작이 나왔다. 순간적으로 몸을 낮게 웅크리고 발목에 차고 있던 짤막한 389경 권총을 잡았다. 그러다가 멈췄다. 발목에 권총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신분이 발각된다. 나 경찰이야 라고 외치는 격이다. 제트는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스포츠 코트는 이제 딤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주변까지 이르렀다. 제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굽기 개양대로 걸어가 빗자루를 기대놓고 팔을 쭉 뻗으며 긴 하품을 했다. 그러고는 토박이 주민들이 모여있던 벤치를 바라보았다. 몇 명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제트는 그들이 걱정되었다. 주민들은 웃고 떠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계속 농담을 주고받느라 시간을 끌었다. 그중 누군가는 딤즈와 그의 패거리를 힐끗거렸다. 반대편 젊은 무리는 늙은 토박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딤즈에게 종이봉투를 건넸다. 딤즈는 봉지를 열고 커다란 샌드위치를 꺼냈다. 포장지를 벗기자 제트가 서 있는 곳까지 냄새가 풍겨왔다. 참치 샌드위치다. 제트는 토박이 주민들 쪽을 살폈다. 제발 어서 가라고. 드디어 끝까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섰다. 하수시지가 커다란 커피 보온병을 집어들고 범범자매는 종이컵을 챙겼다. 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2명 남았다. 이지와 지자매다. 전단지를 하나를 안고 있는 지자매가 먼저 일어나 자리를 떴다. 이제 이지만 남았다. 몸집이 크고 하얀 피부에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를 가진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지가 지자매를 향해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가 칠판을 분필로 긁는 것 같았다. 어서 가라 제발. 제트가 속으로 외쳤다. 가라고. 하지만 이 늙은 푸에르토리코인 여자는 지 자매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코를 비비고 겨드랑이를 극적거리며 딤즈 주변에 모인 약쟁이들을 노르고 스페인어로 뭔가 중얼거렸다. 제트는 욕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스포츠 코트는 여전히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3m 남았다. 제트가 서 있는 곳을 지나칠 때는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술 냄새가 풀풀 풍겼다. 드디어 스포츠 코트가 클레멘스를 둘러싸고 있는 약쟁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오늘의 첫맛을 보느라 잔뜩 조바심이 난 물이 어깨에 묻혀 스포츠 코트의 모습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 제트의 두려움은 거의 공황 상태로 발전되었다. 도대체 저 멍청한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 자기가 박살나고 말 텐데 말이야. 제트는 겁에 질린 채 총성이 들리기를 기다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은 채 딤즈를 둘러싼 무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치근거림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제트는 개양대에 기대 놓았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딤즈의 패거리들 쪽으로 밀고 갔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심하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땅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었다. 제트는 자기도 딤즈의 고객이었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다가가도 딤즈가 신경 쓰지 않으라는 걸 알았다. 조금 더 다가가다가 이번에는 빗자루를 땅바닥에 뉘어놓고 신발끈을 묶었다. 딤즈로부터 3m 거리에 낮게 시야를 확보하니
물이 다리 사이로 딤즈와 스포츠 코트를 볼 수 있었다. 딤즈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스포츠 코트가 서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딤즈! 스포츠 코트가 입을 열었다. 딤즈가 고개를 들었다. 스포츠 코트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다. 스포츠 코트 아저씨요? 오, 나의 아저씨. 딤즈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 입 샌드위치를 베어물었다. 마요네즈와 토마토에 버무려진 참치가 삐져나와 떨어졌다. 스포츠 코트를 만나면 딤즈는 늘 왠지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그의 술 때문도 허풍 때문도 아니었다. 마약 때문에 퍼붓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어떤 기억 때문이었는데 그리 오래된 기억은 아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스포츠 코트와 포구 연습을 하던 기억이었다. 100m 밖에서 공을 받아 한쪽 다리를 지렛대 삼아 홈베이스로 속구를 던지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투구하는 방법과 몸의 반동을 이용해 무게중심을 뒷발에 두는 요령, 속구를 던지기 위해 팔을 곧게 펴야 한다는 것, 커브를 던질 때 공을 제대로 잡는 법 등을 가르쳐 준 것도 스포츠 코트였다. 그리고 몸의 중심과 힘이 모두 어깨에 쏠리지 않고 공에 실리게 하려면 다리가 몸동작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도 스포츠 코트였다. 스포츠 코트가 그를 야구 스타로 만들었다. 덕분에 딤즈는 조은재의 고등학교 야구팀에서 백인 학생들이 선망을 한몸에 받았고, 대학 선수 스카우트 담당자들은 그가 투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냄새나고 지저분한 커즈하우스 야구장까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으며 그의 실력에 감탄했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얘기다. 딤즈가 어린 소년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제 딤즈는 성인이 되었다. 19살의 청년 딤즈는 돈이 필요했다. 그런 딤즈에게 스포츠 코트는 귀찮은 존재였다. 너 왜 요즘 야구를 안 하는 거냐? 스포츠 코트가 물었다. 야구? 딤즈가 샌드위치를 씹으며 되물었다. 그래, 야구. 스포츠 코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요. 딤즈는 무리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한번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딤즈를 둘러싼 녀석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 딤즈는 스포츠 코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샌드위치 내용물이 떨어지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스포츠 코트는 말없이 눈만 껌뻑이며 그런 딤즈를 바라보았다. 야구보다 중요한 건 없어, 딤즈. 이유를 좀 알아야겠다. 이 커즈하우스에서 야구에 관한 문제라면 내 가날이니까 말이야. 그 말은 맞아요, 스포츠 코트. 야구하면 당신이죠. 나는 이 단지 역사상 최고의 심판이야. 스포츠 코트는 비틀거리면서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치즈를 가져오는 건 나야.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야. 바로 나란 말이야. 난 너에게 야구를 그만하라고 한 적 없어. 딤즈 클레멘스 알아?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야구니까. 그런데 왜 야구를 하지 않는 거냐? 클레멘스는 두 손으로 샌드위치를 감싼 채 킬킬거리며 말했다. 그만 가요, 스포츠 코트. 너 아직 대답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가르쳤어. 주일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야구도 가르쳤어. 딤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갈색 눈동자에 서려있던 온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어둡고 텅 빈 공허가 스며들었다. 더 이상 늙은이의 잔소리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샌드위치를 감싸고 있던 그의 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흰 마요네즈와 토마토즙이 손등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꺼지라고 스포츠 코트. 딤즈는 이렇게 내뱉더니 손가락을 핥고 나서 다시 샌드위치를 베어물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소년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둘이 숨이 넘어가게 웃었다. 그때 스포츠 코트가 몇 발짝 뒤로 걸음을 옮기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네 걸음쯤 떨어진 거리에 웅크리고 있던 제트는 운동화 끈을 잡은 채 스포츠 코트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결국은 딤즈의 생명을 구하게 된 한마디를 던졌다. 그가 총을 가지고 있어. 입안 가득 참치 샌드위치를 물고 있던 딤즈는 본능적으로 제트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순간 스포츠 코트가 방아쇠를 당겼다. 딤즈의 이마를 겨냥하던 총알이 빗나가면서 귀를 스쳤다. 하지만 폭발력만큼은 엄청나서 딤즈를 벤치 뒤로 넘겨버렸다.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참치 샌드위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았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딤즈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연거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몸을 일으켰다. 모여있던 무리가 놀라 우왕좌왕하면서 광장에는 일대 혼란이 일었다.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아기 엄마들은 쏜살같이 유모차를 밀고 자리를 피했다. 휠체어를 탄 남자도 재빨리 바퀴를 굴려 멀어졌다. 쇼핑카트를 밀고 가던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위에 쌓여있던 식료품 봉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겁에 질린 채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들 사이로 달아났다. 스포츠 코트는 낡은 권총을 다시 딤즈에게 겨누었다. 그러나 딤즈가 두 손과 무릎으로 엎드린 채 숨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간밤에 해티가 빨간 가발을 쓰고 나타나 치즈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꿈을 꿨는데 지금은 딤즈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손에 들려있는 몹쓸 물건을 방금 쏜 것 같고 딤즈는 엎드려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한 가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쳤다. 두 손과 무릎으로 엎드린 채 죽어서는 안 돼. 스포츠 코트는 재빨리 벤치를 넘어 딤즈의 등 위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하임리크 구명법을 실시했다. 사우스 캐롤라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에게 배운 거야. 스포츠 코트는 으스대듯 말했다. 백인이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됐더군.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장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연출이었다. 악명 높은 마약 중개인 딤즈 클레멘스는 두 손과 무릎을 바닥에 엎드려 헐떡거리고 그의 등 위에 낡은 스포츠 코트에 낮은 중종을 모를 쓴 늙은 스포츠 코트가 올라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스포츠 코트가 딤즈를 단단히 윽보였어. 이지는 나중에 커즈하우스 푸에르토리코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그 순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독립협회 회원은 이지 외에 2명, 엘리노와 소토와 안젤라 니그롬뿐이었다. 둘은 이지 이야기를 무척 흥미롭게 들었다. 특히 딤즈가 샌드위치 조각을 내뱉는 부분을 재미있어 했는데 이지가 이 대목에서 샌드위치 조각을 자기 전 남편 호아킨의 작고 허연 고환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아구아디아에 사는 이지 사촌 에밀리아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지는 전 남편 호아킨이 에밀리아의 팔에 안겨 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의 고환에 뜨거운 올리브 오일을 부은 적이 있었다. 딤즈가 뱉어낸 샌드위치 조각이 꼭 그것처럼 생겼다고 한 것이다. 소라는 오래가지 않았다. 딤즈는 평소에 늘 하수인들을 시켜 사방에서 망을 보게 했는데 4개 빌딩의 옥상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던 하수인들이 바로 대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9동과 34동에서 망을 보던 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처음에 총소리가 나자 놀라서 달아났던 2명의 판매책이 정신을 차리고 스포츠 코트에게 다가왔다. 술에 취해있던 스포츠 코트의 눈에도 그들이 보였다. 스포츠 코트는 딤즈를 잡았던 손을 놓고 38구경 권총을 그들을 향해 겨눴다. 스포츠 코트를 향해 오던 2명은 또다시 주랭랑을 쳤다. 이번에는 34동 지하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스포츠 코트는 또다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여전히 손에 권총을 든 채 3미터 거리에서 빗자루를 쥐고 얼음처럼 굳어있는 제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제트는 두려움에 쌓여 늙은 스포츠 코트를 바라보았다. 스포츠 코트도 정오의 태양에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제트는 큰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 늙은 스포츠 코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트는 잔잔한 바다에 떠서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음이 왔다. 우리는 같은 신세구나. 갇혀 있어. 치즈는 내가 가져온 거야. 늙은 집사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의 등 뒤에서 딤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알겠니? 치즈는 내가 가져온 거라고. 치즈는 당신이 가져온 거야. 제트가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 코트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어느새 총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서 다리를 절며 그가 사는 아파트 건물을 향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고는 입구로 들어가는 대신 옆으로 돌아 지하의 보일러실로 통하는 비탈길을 내려갔다. 제트는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스포츠 코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눈으로는 순찰차가 광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찰차는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를 하더니 약간 후진을 했다가 인도로 올라와 제트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순찰차가 오자 제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운전자는 황급히 떠지는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연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이리저리 틀어야 했다. 그 뒤로 두 대가 더 오고 있었다. 제트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맥이 완전히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제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스포츠 코트의 머리가 구동 건물의 지하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차의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멈추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딤주가 있는 벤치 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딤주 위로 몸을 굽히려는 순간 경찰관의 소리가 들렸다. 동작 그만! 일어나! 손을 머리 위로! 제트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만하자. 움직이지 마! 돌아서지 마! 뒤에서 누군가 두 손으로 그를 잡고 두 팔을 틀어쥐었다. 얼굴이 경찰차 보닛 후드 위에 세게 부딪혔다. 팔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자동차의 덮개에 기가 눌린 채 광장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만 해도 기차역처럼 분주했던 광장이 완전히 비어버렸다.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 몇 장과 자동차 덮개를 덮고 있는 희고 두꺼운 경찰의 손만 보였다. 제트의 머리를 덮개 위에 단단히 누르고 있는 다른 손을 대신해 덮개를 짚고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손. 제트는 경찰의 흰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낯익은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덮개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제트는 그 손의 주인이 옛 파트너 포츠라는 것을 알았다. 나머지 경찰들은 주저앉아 있는 딤즈를 에워싸고 있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제트는 클레멘스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포츠가 그를 돌려 세우더니 몸수색을 했다. 발목에 차고 있는 38 구경 권총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그러는 동안 제트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나를 체포해줘요. 그래야 해요. 포츠가 제트의 멱살을 잡고 경찰차의 뒷좌석에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넌 바보 멍청이야.